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목숨만은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목숨만은. 여러분, 지금 이 선비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건 제발 물좀 그냥 뱀이 아니에요. 제발. 집채만한 황금빛 구렁이가 온몸을 휘감고 있고 사람 머리보다 큰 뱀대가리가 코앞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천년을 기다렸건을 내 놈이 감히 그 약속을 어겨? 여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름 끼치는 음성. 구렁이 눈에서 시퍼런 빛이 쏟아지는데 금방이라도 선비를 통째로 삼킬 것 같아요. 대체 이 선비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과거 보러 가던 한 선비가 폭풍 우 치던 밤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가 평생 후회할 약속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이 뭐냐고요? 첫째, 누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둘째, 용 그림의 눈동자를 찍지 말 것. 셋째, 북쪽 창문을 절대 열지 말 것. 근데요, 이 선비는 세 번째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금은보화? 글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때는 바야흐로 가을, 과거 시험이 코앞인 시기였어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이몽학. 아,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역사에서 지워질 이름이니까요. 이 선비는 그야말로 가진 건 글재주밖에 없는 전형적인 양반이었어요. 집안은 완전 거덜났고 장가는 겨우 들었는데 처가 눈치는 날마다 보여야 하고 그나마 희망이라곤 이번 과거 시험에서 급제하는 것뿐이었죠. 선비의 집은 초라했어요. 초가집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주르륵 새고 마루는 삐걱거려서 한밤중에 발소리만 나도 온 집안이 다 알 정도였죠. 벽은 얇아서 겨울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방 한 구석엔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그래도 선비에겐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책들이었죠. 사서삼경, 시경, 서경. 거기에 할아버지가 손수 필사한 문집까지. 선비는 어릴 적부터 이 책들을 달달 외웠어요.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안 그러면 장인어른 얼굴을 무슨 낯짝으로 보겠어? 선비는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아내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 2개를 보자기에 넣고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해진 도포자락을 여몄죠. 도포는 너무 낡아서 팔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지만 기워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 옷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급제하고 돌아오시길.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선비는 번번이 과거에 낙방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걱정 마시오. 이번엔 다르오. 내가 준비한 걸 보면 조정 대신들도 혀를 내두를 것이오. 선비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번에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글재주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래도 겉으론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아내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처가 식구들도 나와서 배웅했어요. 특히 장인어른의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마시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눈빛이었어요. 선비는 한양으로 가는 길을 나섰어요. 강원도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꼬박 열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죠. 하지만 선비는 말을 탈 돈이 없었어요. 그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죠. 처음 사흘은 날씨가 좋았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단풍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비는 걸으면서도 시를 읊었어요.
가을산 단풍 붉어 천지를 물들이니 과거 보러 가는 이 몸 또한 붉게 타오르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죠. 길가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빙빙 돌았어요. 이런, 비가 올 것 같은데 어서 서둘러야겠군. 선비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먹구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오후가 되자마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보슬보슬, 그러다가 주룩주룩, 나중엔 아예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천둥이 우르르 쾅쾅 울렸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거리고 나뭇가지들이 뚝뚝 부러져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어디 비를 피할 곳이라도 없나? 선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절벽 끝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거 있죠? 저기다. 저기 가면 되겠어. 문제는 그 불빛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죠. 선비는 진흙탕을 헤치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풀들은 질퍽거렸어요. 한 발 올라가면 반발 미끄러지고 손으로 바위를 붙잡으면 손바닥이 까지고 힘들어.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몇 번이나 넘어져서 도포는 진흙투성이가 됐고 삿갓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비를 맞으면 감기라도 걸려서 과거를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 시즌쯤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평평한 땅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암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암자 주변에 사람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은 무릎까지 자라 있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등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여보시오. 혹시 안에 계십니까? 선비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시오. 과객이 비를 피하려 하오. 문 좀 열어주시오. 또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그때였어요. 문이 스르륵 저절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세상에나 여러분, 이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대요. 흰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눈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머리카락은 비단실처럼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이라기보단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이었죠. 어머, 이 비바람에 선비님께서 찾아오시다니. 어서 들어오시지요. 불을 쬐고 젖은 옷을 말리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도 있었죠. 마치 얼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선비는 얼떨결에 암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비 문지방을 넘는 순간 뒤통수가 서늘한 느낌을 받았대요. 뭔가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주변을 둘러봤어요. 암자 마당엔 나무 한 그루 없었어요. 풀만 무성했죠. 그리고 새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렇게 산속인데 새 한 마리 울지 않다니? 근데 이미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고 밖은 폭풍우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으니 선비는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암자 안은 따뜻했어요. 화로에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했죠. 선비는 불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여인을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아, 이 선비.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면 쓰나? 근데 뭐 사람인데 궁금하긴 하죠. 방 안을 둘러보니 신기한 게 많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전부 뱀 그림이었어요. 구렁이, 살모사, 독사, 온갖 종류의 뱀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선반에는 이상한 약초들이 가득했어요. 말린 뱀 껍질도 있었고 시커먼 뿌리도 있었고 선비는 한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약초들은 처음 봤어요. 여인은 구석에 앉아서 뭔가를 다리고 있었어요. 시커먼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냄새가 참 묘했어요. 쓴 듯, 단 듯, 비린 듯.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죠. 아가씨, 이 산속에 혼자 사시오?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요. 여인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혹시 스님이라도 계시오? 아니요, 전 혼자예요. 오래전부터 쭉 혼자였어요. 그럼 가족은? 옛날엔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에. 여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선비는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비님, 이 산에는 약초가 많이 나요. 제가 달인 차인데 한 잔 드시면 몸에 기운이 돌 거예요.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어요. 아니, 웃었다기보단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거였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았거든요. 선비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마셔야 하나? 근데 이 여인이 나를 해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친절한 것 같은데. 하지만 밖에선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선비의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했죠. 결국 선비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찻잔을 자세히 보니 아주 낡았어요. 어쩌면 수백 년은 된 것 같았죠.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닳아서 반들반들했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생각보다 달콤하네요. 두 모금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세 모금, 네 모금, 어느새 찻잔을 비웠어요.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살 것 같소이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몸은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안 되고. 아가씨, 이게 무슨... 선비가 여인을 보는데 여인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두 개로 보이고 네 개로 보이고 그리고 여인의 눈이 세로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뱀의 눈처럼. 선비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눈을 뜨고 싶은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안 떠져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꿈쩍도 안 해요. 마치 금부족박 당한 것처럼 몸이 꽁꽁 묶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춥다는 거예요.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아까 그 따뜻하던 화로는 어디 갔죠?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차갑고 무거운 게 온몸을 휘감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무거워? 선비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어요. 처음엔 한쪽 눈만 간신히 떠졌죠. 흐릿하게 보이는 방 안,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으악, 양쪽 눈이 다 떠졌어요. 공포 때문에 저절로요. 여러분, 이 선비가 뭘 봤을까요?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아까 그 곱디고 온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대신요. 시커먼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선비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하고 길이는 끝이 안 보여요. 뱀의 꼬리는 방 구석으로 사라져 있고 머리는 선비의 발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비늘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살갗에 닿는 느낌. 매끈하면서도 차갑고 축축하면서도 단단한. 선비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들사들 떨고만 있었어요. 히, 소리도 안 나와요. 그저 입만 벙긋벙긋 할 뿐이었죠. 구렁이의 비늘에서 이상한 빛이 났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초록빛도 아니고 파란빛도 아닌 귀신불 같은 빛이었죠. 그리고 선비는 느낄 수 있었어요. 구렁이가 숨을 쉴 때마다 자기 몸도 같이 조여지고 풀어지는 거리요. 마치 구렁이와 한 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구렁이의 대가리가 스르륵 올라와서 선비의 얼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대가리 크기가 어른 머리통만 했어요. 눈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세로로 갈라진 동공이 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입을 벌리니 송곳니가 초롱초롱 빛나고 혀를 낼름거리며 선비의 뺨을 핥아요.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차갑고 끈적거렸어요. 선비님, 깨어나셨군요. 세상에 구렁이 입에서 아까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 마세요. 저예요. 아까 그 여인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랍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마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설악산에서 천년을 돌을 닦은 영물이에요. 내일 새벽 저 봉우리에 첫 햇살이 닿으면 저는 드디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어요. 선비는 벌벌 떨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 저를... 쉿! 구렁이가 선비의 입술에 혀를 갖다 댔어요. 차갑고 끈적한 촉감에 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선비님, 제가 용이 되려면 마지막 시험이 필요해요.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마지막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선비님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필 저를... 구렁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요. 절실함의 냄새, 간절함의 냄새. 당신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더 꽉 조였어요.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요. 선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이... 죄송해요. 구렁이가 조금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선비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자, 이제부터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명심하세요, 선비님.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구렁이의 눈에서 시퍼런 빛이 번쩍였어요. 당신의 목숨은 제 뱃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화시키면서요. 선비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죠. 첫 번째, 구렁이의 목소리가 암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벽이 떨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 3갈래 길목이 나올 거예요.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정오쯤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목소리가 들려도요? 가족의 목소리라도요? 그래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석상으로 굳어버릴 거예요. 선비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두 번째, 과거 시험장에서 용의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정확히 셋째 날 오후 시제로 나올 거예요. 몸통도 그리고 비늘도 그리고 발톱도 그리세요. 하지만 구렁이가 선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차가운 입김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절대로 눈동자를 찍지 마세요. 활용점정. 용의 눈에 점을 찍는 순간 제 천년 공덕이 무너져요. 눈 없는 용을 그리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눈 없는 용을 그리면 낙방할 텐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합격할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선비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남았네요. 세 번째. 구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마치 자기 자신도 두려운 것처럼요. 당신이 장원급제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암자에 다시 들러야 해요. 그때 이 방에 들어오시면 방 구석에 북쪽을 향한 작은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 창문만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궁금해도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도 절대 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묻지 마세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구렁이가 화를 내며 선비의 목을 더 조였어요. 선비는 숨이 막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 지키겠어요? 예.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구렁이의 발톱 하나가 선비의 손가락을 스쳤어요.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럼 혈서를 쓰세요. 당신의 피로 약속을 글로 남기세요. 구렁이가 꼬리 끝으로 종이 한 장과 붓을 가져왔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랜 한지였고 붓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요.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피를 찍어 종이에 글을 썼어요. 나 이몽학은 세 가지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을 맹세하노라. 첫째, 세 갈래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 둘째, 용의 눈동자를 찍지 않을 것. 셋째, 북쪽 창문을 열지 않을 것. 이를 어기는 날엔 천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글씨를 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삐뚤빼뚤했어요. 피로 쓴 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붉게 변했어요. 종이가 저절로 타오르더니 재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그 재는 바람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며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사라졌죠. 좋아요. 약속은 성립됐어요. 이제 주무세요, 선비님.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구렁이가 선비의 몸에서 스르르 풀려났어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다시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허공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구렁이를 감쌌고 안개가 걷히자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은 선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선비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장원급제할 뿐만 아니라 정승의 자리까지 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여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후손,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거예요. 선비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선비는 그대로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니, 기절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은 거죠. 선비가 눈을 떴어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뜻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꿈이었나? 선비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암자는 그대로 있었지만 어젯밤의 그 섬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방 안을 살펴봤지만 여인도 구렁이도 없었어요.
그저 구석에 꺼진 화로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죠. 화로 안을 보니 재만 가득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은 흔적도 없었죠. 역시 꿈이었어. 그 시커먼 차를 마시고 악몽을 꾼 거야.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도포를 여미고 짐을 챙기려고 했죠. 그런데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내려다보니 손가락에 칼로 그은 듯한 상처가 있고 피가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몸 곳곳에 구렁이가 감았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배에는 동그란 자국이 있었고 팔에도 비늘 무늬 같은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서 여길 떠나야 해. 선비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암자를 뛰쳐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죠. 뛰면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혹시 구렁이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여인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산속이었을 뿐이에요. 한참을 달려 내려오니 드디어 큰 길이 나왔어요. 선비는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며 걸었어요. 휴, 이제 한양까지 3일만 더 가면 돼. 과거 시험만 잘 보면. 그렇게 또 이틀을 걸었어요. 밤에는 주막에서 잤어요. 주막 주인이 물었죠. 날이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괜찮소. 그냥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구렁이가 나타나는 꿈을 꿨거든요. 그 노란 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상처를 볼 때마다 약속이 생각났어요. 세 갈래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 것. 선비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구렁이가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장원급제한다고. 정말 그렇게 될까? 아니면 그냥 꿈이었을까?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았어요.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어요.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오늘 정오쯤 세 갈래 길이 나온다고 했지.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됐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저 앞에 세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선비는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진짜였구나. 정말로 세 갈래 길이. 구렁이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세 갈래 길에서 누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선비는 심호흡을 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귀를 막을 준비를 했죠. 그래, 조심해야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누가 불러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선비는 가운데 길을 선택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네. 그냥 지나가는 건가. 그렇게 10걸음쯤 걸었을 때였어요. 이서방 아니신가? 선비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이 목소리, 장인어른 목소리예요. 이서방, 왜 대답이 없나? 나 장인이네. 선비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돌아보고 싶어요. 엄청 돌아보고 싶어요. 장인어른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안 돼. 약속했잖아. 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이서방, 무슨 일이시오? 왜 대답이 없소? 혹시 내가 미운가? 그래서 못 본 척하는 건가?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마치 진짜 장인어른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요. 선비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짐을 들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서방, 내 말을 들으시오.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지면 우리 딸과 이혼시킬 것이오.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요.
이번엔 아내 목소리예요. 선비는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여보, 돌아와요. 제발 저 좀 봐요. 당신 떠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내가 울고 있어요. 선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난 돌아볼 수 없어. 당신,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벼슬만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비는 귀를 막고 더 빨리 걸었어요. 거의 뛰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가, 내 아들아. 엄마다, 엄마. 선비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예요. 어머니는 선비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병상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돌아가셨죠. 아가야, 꼭 출세해서 엄마 한을 풀어다오. 그 목소리가 지금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가야, 왜 엄마 얼굴도 안 보고 가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봐다오. 엄마, 엄마.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승에서 올라왔단다. 내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제발, 제발 한 번만 돌아봐다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부르는데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고개가 저절로 뒤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안 돼. 안 돼. 선비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잡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귀를 틀어막았어요. 나는 귀머거리다. 나는 장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소리를 지르며 걸었어요. 뛰었어요.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였어요. 아들아, 정말 안 돌아보겠니? 그럼 엄마는 다시 저승으로 내려간다. 영원히. 다시는 못 만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스럽구나. 내 아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어요. 선비는 그래도 뛰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코를 훌쩍이며 그래도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 갈래 길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장인어른도 아내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환청이었어. 진짜 환청이었단 말이야.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에, 아내 생각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에. 하지만 약속은 지켰어요. 첫 번째 약속을요. 사흘 후 선비는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성균관 앞 넓은 마당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선비는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 선비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시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도에서 왔소이다. 아, 먼 길 오셨구려.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길이 험해서 좀 고생했소. 실제로 선비는 지쳐 보였어요. 세 갈래 길에서의 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이번이 몇 번째 과거 시험이십니까? 네 번째요. 오, 그럼 이번엔 꼭 합격하시길. 저는 벌써 7번째입니다만.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어요. 자, 이번 과거의 첫째 날 시제는 시험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왕도 정치에 대해 논하라.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들었어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고 선비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공부했던 내용이 술술 나왔어요. 첫째 날이 끝나고
둘째 날도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오후 시제는 시험관이 말했어요. 승천하는 용의 기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라.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용 그림이 나온 거예요. 구렁이가 말한 대로였어요. 선비들이 술렁거렸어요. 용이라. 상서로운 주제네요. 그림까지 그려야 하니 어렵겠는걸. 우리 선비는 붓을 들었어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용이란 땅에서 천년을 기다려 하늘로 오르는 존재라. 인내와 수양의 끝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나니 처음엔 미물이었으나 천년의 공덕을 쌓아 마침내 구천을 나는 신령이 되도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니 끊임없는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되는 법이라. 글이 술술 나왔어요. 평소 글재주가 있던 선비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한 번도 용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힘찬 몸통, 날카로운 발톱, 휘날리는 수염, 번쩍이는 비늘. 완벽한 용이 종이 위에 살아났어요. 마치 진짜 용이 종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주변 선비들이 몰래 훔쳐봤어요. 저 그림 좀 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 정말 대단한 솜씨일세. 이제 마지막이에요. 눈동자를 찍으면 돼요. 선비가 붓을 들어 올렸어요. 눈동자를 찍으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구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대로 눈동자를 찍지 마라. 선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눈이 없는 용을 그리면 불합격할 텐데. 옆을 보니 다른 선비들은 용의 눈을 황금빛으로 칠하고 보석을 그려넣고 온갖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비는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죠. 어떡하지? 약속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야 하나? 선비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죠. 어젯밤 그 차디찬 비늘의 촉감을, 목을 조이던 그 힘을, 시퍼런 눈빛을,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약속을 어기면 당신뿐만 아니라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선비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 없는 용 그림을 그대로 제출했어요. 주변 선비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눈을 안 그렸네. 멍청한 사람이군.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선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열흘 후 발표일이 왔어요. 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이 붙은 벽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선비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죠. 내 이름이 있을까? 설마. 선비는 명단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50등, 40등, 30등. 내 이름이 없네. 역시 떨어진 건가. 그렇게 10등까지 읽었을 때 여전히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선비가 소리쳤어요. 이것 보게. 장원이. 선비가 장원 이름이 적힌 곳을 봤어요. 그리고 장원 이몽학. 세상에 자기 이름이 장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야? 내가 장원이라고? 선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 없는 용을 그렸는데 장원이라니. 주변 선비들이 축하해줬어요. 축하하네. 자네가 장원일세. 어떻게 된 일인가? 눈도 안 그렸는데? 시험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했죠. 이번 과거의 장원은 이몽학이요. 그의 용 그림을 보시오. 시험관이 선비의 그림을 펼쳐 보였어요. 이 선비의 용은 눈이 없으나 그 비어있음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도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용.
눈이 없어도 천하를 통찰하는 용.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 선비의 글을 보라. 천년의 공덕을 이야기하며 인내와 수양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요. 진정한 선비의 자세이니라. 선비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군. 나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선비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구렁이가 정말로 날 도와준 거구나. 선비는 금이 환영하고 있었어요. 머리엔 어사화를 꽂고 몸엔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죠. 왕께서 친히 벼슬을 내리셨어요. 정육품 성균관 박사, 젊은 나이에 대단한 벼슬이었죠.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오다니. 이서방님 축하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줄지어 서서 축하했어요.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아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선비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축하해요. 아내가 달려와 선비의 손을 잡았어요. 선비도 아내를 꼭 안았죠. 당신 믿었어요.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고맙소, 여보. 당신 덕분이요. 장인어른도 다가왔어요. 사위, 내가 잘못 봤네.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용서하게. 아니요, 장인어른. 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가족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전체가 들썩였죠. 음식이 나오고 술이 나오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노래하고 춤췄어요. 그런데 선비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약속? 마지막 약속을 지켜야 해.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잠깐 다녀올 곳이 있소. 여보, 어디 가세요? 이 밤에? 금방 돌아올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무슨 빚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소.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선비는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렸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설악산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으스스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선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녘에 암자에 도착했어요. 암자는 여전히 적막했어요. 하지만 3개월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낡아 보였고 더 황량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여인이 있었다면, 아니, 그 구렁이가 있었다면 용이 되어 승천했겠지? 선비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화로도 그대로 있었고 찻잔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정말 용이 되어 떠난 게 맞나 보군.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네, 구렁이 양반.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방 구석 북쪽을 향한 작은 창문. 낡은 창호지가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어요. 저게 절대 열지 말라던 그 창문인가? 선비는 천천히 그 창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열지 말라고 했을까? 선비의 손이 저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뻗어갔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구렁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로 열지 마세요. 선비는 손을 걷었어요. 그래, 약속했잖아. 2번째까지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를 어길 순 없지. 선비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금빛이었어요. 뭐지? 저 빛은?
선비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혹시 안에 보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선비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생각해보면 구렁이는 100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 1000년이면 엄청난 보물을 모았을 수도 있어. 혹시 금은보화? 아니면 신선의 영약? 아니면 선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겁 많던 선비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생각해봐. 나는 이제 장원급제자야. 벼슬도 받았고 명예도 얻었어. 그 구렁이는 이미 용이 되어 떠났을 거야. 이제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없잖아. 더구나 약속은 창문을 열지 말아였지. 안을 보지 마라가 아니었잖아. 살짝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닌가? 선비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열지는 않고 그냥 틈으로 살짝 보기만 하면 돼. 선비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희미한 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하얀 것이 안 돼. 더 잘 보이지 않아. 조금만 더 열어볼까? 선비의 손이 창문 손잡이로 갔어요. 아니야, 안 돼. 이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더 컸어요. 에잇, 딱 한 번만 보자. 뭐가 있나 확인만 하고 닫으면 되잖아. 선비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이 열리자마자 얼음장 같은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으윽, 추워.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특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죠.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헉! 창문 바로 아래에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얗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뭔가 하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선비가 자세히 보니 그건 뱀의 허물이었어요. 크고 긴 허물이었어요. 구렁이만 한 크기의 허물이죠. 아, 이게 그 구렁이가 벗어놓은 허물인가? 용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벗는 허물? 허물은 신기하게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했죠. 그리고 가마솥 안에 따뜻한 김이 허물을 감싸며 보호하고 있었어요. 김 속에는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허물은 새하였어요. 순백색에 가까운 빛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비늘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일 거야. 1000년 묵은 구렁이의 허물이라니. 팔면 엄청난 돈이 되겠는걸? 선비의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거렸어요. 그런데 북쪽 창문으로 들어온 차디찬 겨울바람이 가마솥 안으로 그대로 들이닥쳤어요. 휘익! 바람이 가마솥 안의 따뜻한 김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으윽! 순식간에 가마솥 안의 온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얗고 신성했던 허물이 점점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비가 당황해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허물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바스락바스락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가장자리부터 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선비가 손을 뻗어 허물을 잡으려 했지만 만지는 족족 부서져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시커먼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가마솥 안엔 시커먼 재만 가득했어요. 아까 그 하얗고 아름다웠던 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선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열지 말라고 했구나. 이것 때문에. 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암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둥이 삐걱거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이야. 아니에요. 지진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무언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야. 그건 사람의 비명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온 산이 떨렸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어요. 선비는 황급히 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암자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단 뒤틀려 있었어요. 반은 사람, 반은 뱀. 아름다웠던 여인의 얼굴은 반쪽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시커먼 비늘로 뒤덮여 있었어요. 몸통은 구렁이의 것이었지만 위쪽은 사람의 상반신이었고 팔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어요. 다리 부분은 뱀의 꼬리였는데 그 꼬리가 땅을 휘감으며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피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으흑, 으흑. 괴물이 울고 있었어요.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슬프게. 천년을 기다렸는데 목소리는 여인과 짐승의 울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새벽 해가 뜨면 저 봉우리에 첫 햇살이 닿으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었어. 괴물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나는 정말 열심히 돌을 닦았어. 살생도 하지 않았어. 사람도 해치지 않았어. 1000년 동안 오직 수양만 했어. 그리고 마지막 시험. 인간과의 약속. 그것만 남았었어. 괴물이 선비를 노려봤어요. 근데 내 놈이 그 창문을 열었어. 내 마지막 허물을. 1000년의 공덕이 담긴 그 허물을 죄로 만들어버렸어. 괴물이 꼬리로 땅을 내리쳤어요. 쾅! 땅이 쩍쩍 갈라지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날아갔어요.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 괴물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욕심이지. 인간의 끝없는 욕심. 내 놈은 이미 모든 걸 가졌어. 장원급제도 했고, 벼슬도 받았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어. 그런데도 더 원했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 혹시 보물이 있을까봐 기대했어? 선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내 놈이 3번째 약속을 지켰다면 넌 정승 자리에 올랐을 거야. 왕의 신임을 받아 나라를 이끄는 큰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어. 내 1000년 공덕으로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괴물의 눈에서 시퍼런 빛이 번쩍였어요. 넌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 1000년의 한을 씹혀야겠다. 괴물이 입을 쩍 벌렸어요. 송곳니가 번쩍이고 붉은 혀가 낼름거렸어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선비가 기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괴물의 꼬리가 순식간에 선비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크윽. 숨이 막혔어요. 갈비뼈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괴물이 선비를 들어 올렸어요.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려서 자기 얼굴 앞으로 가져왔죠. 1000년의 기다림이 내 놈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됐어. 이 분노를, 이 슬픔을 내 놈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갚아야겠어. 괴물의 입이 점점 크게 벌어졌어요. 선비의 머리를 통째로 삼키려는 순간 갑자기 맑고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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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악.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선비를 놓아버렸어요. 이 소리는 종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3번의 종소리에 괴물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요. 온몸의 비늘이 곤두서고 입에서 연기가 났어요. 캐액,
캐액? 이 소리는 은혜 갚는 종소리. 선비는 정신없이 일어나 종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헉! 암자암 낡은 종각에서 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 아래에 3마리의 꿩이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며 저건 선비는 그 꿩들을 알아봤어요. 그건 1년 전이었어요. 선비가 과거 공부를 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였죠.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떨고 있는 꿩 3마리를 잡아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꿩들은 둥지에서 막 나온 어린 새끼들이었어요. 아직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구렁이는 입을 벌려 첫 번째 꿩을 삼키려고 했어요. 저리 비켜. 선비가 돌을 집어 구렁이에게 던졌어요. 돌이 구렁이 머리를 맞췄죠. 쉭! 구렁이가 화가 나서 선비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혀를 낼름거리며 위협했죠. 물러서지 않으면 나도 내 놈을 잡아먹겠다. 하지만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큰 돌을 집어들고 소리쳤죠. 내가 선비가 사람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과거를 본단 말이냐. 당장 물러서거라. 구렁이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슬금슬금 기어가 버렸어요. 꿩들은 선비를 향해 3번 절을 하듯 고개를 조아리고는 날아갔어요. 비록 서툴게 날갯짓을 했지만 안전한 곳으로 날아간 거죠. 선비는 그 일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꿩들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 꿩들이 날 구하려고.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꿩들은 선비가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종각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소리를 낸 거예요. 한 마리가 날아와서 종을 쳤어요. 땡!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꿩은 다시 날아올라 한 번 더 쳤어요. 땡! 2번째 꿩이 날아왔어요. 똑같이 머리로 종을 쳤어요. 땡! 3번째 꿩도. 3마리 모두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러도 끝까지 종을 쳤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괴물도 그 광경을 봤어요. 짐승들이 저렇게까지. 괴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이 점점 슬픔으로 변해갔어요. 나는 1000년을 수양했다는 영물인데 저 작은 짐승들만도 못하구나. 괴물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선비에게 다가왔지만 이번엔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선비여.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약속을 어긴 건 맞아. 내 1000년 공덕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도 맞고. 하지만 괴물이 죽은 꿩들을 바라봤어요. 저 미물들이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니 깨달았어. 내가 용이 되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 분노와 집착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야. 진짜 용이 되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난 끝까지 복수를 생각했어. 선비는 땅에 엎드려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어나. 괴물이 말했어요. 넌 살아야 해. 그리고 저 꿩들을 위해 이 자리에 작은 비석이라도 세워줘.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절을 하나 지어줘. 이 암자 자리에. 이름은 상원사라고 지어. 저 꿩들의 너클 기리고 나처럼 욕심 때문에 길을 잃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괴물의 몸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이 산의 수호신이 될 거야. 용은 못 됐지만 이 산과 사람들을 지키는 영물로 남을게. 그리고 선비여, 내게 마지막 충고를 하나 할게.
괴물이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욕심을 버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야. 내가 만약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지금 가진 것조차 잃게 될 거야. 명예도, 벼슬도, 가족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선비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괴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엔 황금빛 비늘 하나만 떨어져 있었어요. 선비는 그 비늘을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비늘은 따뜻했고 은은한 빛을 냈어요. 선비는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벼슬을 버렸어요. 왕께 상소를 올렸죠. 소신은 욕심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벼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여보, 왜 이러세요? 이제 잘 나가는데. 사위, 정신 차리게. 벼슬을 버리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선비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비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설악산 암자 자리에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상원사 건립에는 10년이 걸렸어요. 선비는 직접 나무를 나르고 돌을 쌓았어요. 처음엔 혼자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선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힘을 보태겠소. 나는 목수인데 제목을 다듬는 걸 돕겠소. 그렇게 절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선비는 절 마당 한가운데에 비석을 세웠어요. 의로운 3마리 꿩을 기리며 비석 앞에는 항상 곡식이 놓여 있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요. 선비는 스님이 되었어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매일 불경을 읽었어요. 아내도 함께 절로 들어왔어요. 여보, 같이 수행하겠어요. 당신이 깨달은 걸 저도 배우고 싶어요. 고맙소, 여보. 당신이 있어 행복하오. 세월이 흘렀어요. 상원사는 유명한 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이 절엔 황금 구렁이가 산다던데? 밤만 되면 종소리가 저절로 울린다던데? 3마리 꿩이 나타나 스님들을 보호한다던데? 전설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도적들이 절을 습격하려고 했어요. 귀한 불상을 훔치려고요. 하지만 절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거대한 구렁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죠. 또 어느 날은 산불이 났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불길이 절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절 바로 앞에서 불이 멈췄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어요. 구렁이 영물이 절을 지키는 거야. 천년 묵은 구렁이가 비록 용은 못 됐지만 이 산의 수호신이 된 거라고. 선비는 늙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어느 날 젊은 스님 하나가 물었어요. 큰 스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장원급제하고 벼슬도 받으셨는데 다 버리고 여기 계신 거. 선비는 미소 지었어요. 후회? 전혀 없네. 오히려 그때 벼슬을 버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젊은 스님 들어보게. 내가 만약 벼슬길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더 높은 자리를 원했을 거야. 정승이 되고 더 큰 권력을 원하고 끝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다 언젠가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역사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네. 매일 새들의 지저귀으로 눈을 뜨고 맑은 물을 마시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나? 젊은 스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큰 스님. 선비는 매일 아침 3마리 꿩의 비석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황금빛 비늘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네, 구렁이여. 내 덕분에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비가 죽기 전날 밤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처음 암자에서 봤던 그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뱀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선비님, 오랜만이에요. 여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당신, 용이 된 건가?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용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전 이제 행복해요. 1000년 동안 용이 되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았거든요. 용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산을 지키고 사람들을 돕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선비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선비님이 약속을 어긴 것도 사실은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용이 됐다면 전 교만해졌을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오만방자해졌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패하고 나서 저 작은 꿩들의 희생을 보고 나서 진짜 깨달았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고 진정한 성공은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거라는 거요. 선비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그걸 배웠네. 늦었지만.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선비님은 배우고 나서 실천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인이 선비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요, 선비님. 그리고 편히 쉬세요. 선비님의 삶은 아름다웠어요. 여인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선비는 3마리 꿩의 비석 앞에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스님들이 발견했을 때 선비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 상원사 종이 저절로 3번 울렸어요. 땡, 땡, 땡. 마치 누군가를 배웅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어요. 구렁이가 선비님을 배웅하는 거야. 해시태그 에필로그. 그 후 수백 년.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어요. 상원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더 크고 웅장해졌지만 3마리 꿩의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상원사 뒤편 숲에서 황금빛 구렁이를 봤다고. 또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절에서 기도하고 나니 마음속 욕심이 사라졌다고. 절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들은 상원사에 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지 감사할 줄을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갔어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절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습니다. 구렁이의 영험한 기운이죠. 구렁이는 1000년을 기다렸지만 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 그것을 이 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비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지금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도 넉넉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